지금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계약서 한 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찍혀있는 금액만 무려 700조 원. 계약 상대는 다름 아닌 천조국 아니 이젠 국방비만 2000조국이 되려는 미국입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원자력 기술 좀 가르쳐달라고 굽신거리던 제자가 이제는 다 무너져가는 스승의 집을 다시 세워줄 유일한 구원투수로 등판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국뽕 뉴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이 어떻게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사건이에요. 미국이 왜 자존심 다 버리고 한국에 SOS를 쳤는지, 그리고 이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미친 돈방석을 안겨줄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주범, 범인은 바로 여러분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아니 그 속에 사는 AI입니다. 우리가 심심풀이로 돌리는 챗GPT, 이미지 생성기, 이거 한번 돌릴 때마다 전기가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갑니다. 챗GPT에 질문 하나 하면 핸드폰 1번안충할 정도의 전력이 소모된다는 거 아시나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분석을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2022년 460TWh에서 올해 650에서 1050TWh로 2배 넘게 폭등할 거라고 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짓고 있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어치우는 전기가 인구 8만 명 도시 전체와 맞먹습니다. 그냥 데이터 센터도 아니고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가 10에서 25메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소비했다면 AI 전용 초대형 센터는 100메가와트가 넘는 전력을 요구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기차 40만 대가 동시에 충전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 땅은 이런 괴물 같은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전기가 없어서 난리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직접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니, 미국은 땅만 파면 가스 나오고 사막에 태양광 깔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화력 발전은 탄소 규제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가 없고 셰일가스 태워서 전기 만들면 친환경 이미지가 박살 나거든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AI 서버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는 괴물인데 비 오면 전기 끊기고 밤 되면 멈추는 태양광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압이 조금만 흔들려도 수천억짜리 AI 반도체가 한순간에 불량품이 되어버리는데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거죠. 결국 답은 딱 하나, 원자력뿐입니다. 탄소 배출 제로에 날씨 상관없이 24시간 풀가동되는 유일한 에너지원이거든요. 한번 가동하면 연료 교체할 때 빼고는 멈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에 미친 계획을 발표했어요. 2050년까지 현재 100기가와트 수준인 미국 원전 설비 용량을 400기가와트로 무려 4배나 늘리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 때 3배 확대 계획도 엄청났는데 트럼프는 여기에 100기가와트를 더 얹었습니다. 미국 전체에 대형 원전을 수백 기 더 지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골 때리는 문제가 터집니다. 미국이 원전 짓는 법을 까먹어버렸거든요. 정말로. 1979년 스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 46년 동안 미국은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인허가가 중단됐고 그 사이에 베테랑 기술자들은 죄다 은퇴해버렸어요. 부품 만들던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대학교 원자력공학과는 학생이 없어서 텅 비어버렸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원전을 안 지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머릿속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수술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어떤 장기를 어떻게 절개하고 어떤 순서로 봉합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40년 넘게 수술실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메스를 잡아본 적도, 실제 환자 배를 열어본 적도 없는 겁니다. 손이 굳어버렸어요. 아무리 머리로는 알아도 손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게 지금 미국 원전 산업의 현실이에요. 설계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원자로를 조립하고 배관 용접하고 나사 조이는 현장 기술자들이 전멸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최근 조지아주에 지은 보글 원전 3호기, 4호기 꼬라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원래 2016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기술이 없어서 헤매다가 무려 7년이나 늦어졌어요. 공사비는 당초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에서 300억 달러, 43조 원으로 2배 넘게 폭등했고요. 이거 짓다가 주계약자인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신청까지 했습니다. 천하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하나 짓다가 망할 뻔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미국 내 원전 건설 능력이 바닥을 친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이 SOS를 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왜 한국이냐고요? 전 세계가 탈원전 외치며 삽질할 때도 우리는 미련할 정도로 묵묵히 원전을 지어왔거든요. 지금 가동 중인 원자로만 24기입니다. 원전 발전량 기준으로 세계 6위인데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 시공 능력에 맥이 끊기지 않은 나라라는 겁니다. 원전 하나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터빈, 발전기, 이런 초정밀 핵심 기자재부터 수만 개의 부품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고 이걸 제때 정확한 규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필요합니다. 창원과 울산에 포진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해왔는데 수십 년간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원전을 건설해온 덕분에 이 생태계가 펄펄 살아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성비와 속도예요. 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국가별 원전 건설 단가를 보면 킬로와트당 한국이 3,571달러로 세계 최저입니다. 미국은 얼마냐고요? 그 3배가 넘어요. 같은 원전 지으면 미국에서는 3배나 더 비용이 드는 겁니다. 해외 기업들이 공사 지연으로 수조 원씩 까먹을 때 한국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약속된 날짜에 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입니다. 2009년에 수주에서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바라카 원전. 현재 4기 모두 돌아가고 있는데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합니다. 한국이 사막 한복판에 원전 4기를 지어서 나라 전체 전력의 4분의 1을 책임지게 만든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이 공기 지연과 비용 초과로 줄줄이 삽질할 때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예요. 원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원전 기술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입니다. 1978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 이거 웨스팅하우스가 턴키 방식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열쇠만 돌리면 되는 수준이었죠. 당시에는 원전 기술의 원자도 몰랐으니까요. 건설비 1,560억 원이 들어간 당시 국내 최대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모래 퍼날라주고 짐 들어주던 보조의 역할만 담당했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가르쳐주면 금방 따라하고 나중에는 스승을 뛰어넘는 민족 아닙니까? 턴키로 받아서 열쇠만 돌리던 수준에서 시작해서 기술 이전받고 국산화하고 결국 독자 노형까지 개발하는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바로 그 결과물이에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로부터 표준 설계 인증을 세계 최초로 받았고 유럽 사업자 요건까지 충족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기술의 DNA가 같다는 건 엄청난 이점입니다. 미국 NRC의 인허가 기준에 맞추기가 훨씬 수월하고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일할 때 기술적 호환성 문제가 거의 없어요. 스승이 설계하고 제자가 시공하는 완벽한 분업 체계가 가능해진 거죠. 50년 전에는 스승 앞에서 허리 숙이던 제자가 이제는 스승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특허 전쟁이었죠. 우리 원전 기술의 뿌리가 웨스팅하우스다 보니 해외에 수출할 때마다 우리 기술 썼으니 허락받아라 하면서 발목을 잡혔거든요.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원조의 승인 없이는 해외에 팔 수가 없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할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작년 1월 드디어 이 족쇄가 풀렸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이 역사적인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한국이 원전 하나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8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정도의 로열티를 주고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비싸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없으면 아예 수출을 못하는 거였거든요. 설계는 원조인 미국이, 시공은 기술력 갖춘 한국이 맞는 완벽한 기술 혈맹이 완성된 순간입니다. 미국은 그림을 그리고 한국은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거죠. 스승과 제자가 이제 사업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잭팟이 터졌습니다. 장소는 텍사스주 북부 아마릴로 외곽.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2100만 제곱미터의 황무지에 하이퍼그리드 캠퍼스라는 괴물같은 에너지 단지가 들어섭니다. 미국의 에너지 개발 전문 기업 페르미 아메리카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 총 투자 규모가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700조 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거대한 규모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페르미 아메리카는 이 부지의 대형 원전 사기, 소형 모듈 원전 SMR, 가스 복합 화력, 태양광,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다 때려박아서 총 11기가와트 규모의 독립형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전력을 공급받아 돌아가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도 함께 건설해요. 한마디로 AI 시대를 위한 거대한 에너지 복합단지를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짓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이 이 프로젝트의 대형 원전 사기 건설에 관한 기본 설계 용역 계약을 따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본토에서 대형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현대건설은 부지 배치 계획,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 기본 설계를 수행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적인 설계조 달시공,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현대건설뿐 아니라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같은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고, 삼성물산도 건설 분야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야말로 팀코리아 어벤져스가 태평양을 건너 출격하는 겁니다. 이게 왜 대박이냐고요? 단순히 공사비 받고 끝나는 하청이 아니거든요. 원전 한 기의 설계 수명이 보통 40년인데 요즘은 수명 연장을 통해 60년에서 80년까지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뿐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눠 먹는 동반자로서 빨대를 꽂는 거예요. 한번 지어놓으면 수십 년간 현금이 쏟아지는 노다지 광산을 확보한 셈이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올인 정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거든요. 지난해 10월에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브룩필드, 카메코가 800억 달러, 한화로 약 115조 원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내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를 대량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2033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협력사인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확대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11개 주가 앞다퉈 원전 짓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텍사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각지에서 원전 건설을 위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데 원전만큼 확실한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악명 높은 3마일 섬 원전까지 다시 돌리겠다고 계약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고가 났던 곳을 되살려야 할 만큼 A에게 먹일 전기가 그야말로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는 증거예요.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체코에서도 원전을 수주했어요. 지난해 7월에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 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총 사업비가 24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2029년 착공해서 2036년 완공 예정이에요.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꺾고 따낸 쾌거죠. 이건 UAE 바라카 이후 15년 만에 신규 수출이라서 의미가 더 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터키 등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아예 한국과 미국, 터키 3국이 함께 원전을 짓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폴란드도 한국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세계원자력협회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을 3배로 늘리는 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K원전의 황금기가 열리고 있는 거죠.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 딴소리할 수도 있고 특허료 문제로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원전 한 기당 1조 원 가까이 내는 게 너무 비싸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공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 규제 환경 변화, 이런 변수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AI 시대의 전력 부족은 정치 노름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예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데이터 센터가 멈추면 미국 패권도 끝장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전력 없이는 AI도 없고 AI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원전 확대라는 거대한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어요. 50년 전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의 기자도 제대로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술 좀 배우겠다고 태평양 건너가서 문전박대당하고 눈물 젖은 빵 먹으며 버텼던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있었어요. 선진국에서는 절대 기술을 안 가르쳐줄 거라는 회의론 속에서도 끈질기게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턴키 방식으로 받아서 열쇠만 돌리면 되던 수준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독자 노형을 개발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 피땀 어린 노력이 반세기가 지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스승이었던 미국이 무너진 자기 집을 고쳐달라며 제자인 한국에게 안방 열쇠를 내밀었어요. 가르치던 자가 배우던 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K원전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의 3대 수출 엔진이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안보의 핵심 축으로도 떠올랐고요. 증권가에서는 벌써 K원전 수혜주 리스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전기술, 한전 KPS, 대우건설 등 원전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어요. 한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팀코리아가 대형 원전 2기씩 수주하면 두산에너빌리티 매출액이 15조 원, 영업이익 2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원전 하나 짓는데 10조 원 넘게 드니까 수주 몇 건이면 조 단위 매출이 굴러 들어오는 거죠.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며 우리 기술로 만든 원자로가 미국의 밤을 밝히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국뽕이 차올랐다 못해 터질 것 같은 그 장면을 우리는 머지않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700조 원의 잭팟,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반세기 전 서름받던 제자가 스승의 안방을 밝히는 날, 대한민국은 진정한 기술 강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될 겁니다.